됐습니다. 자, 제가 헤드라인을 하던 도중에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마 미디어 소스를 카메라 위에 올려놓으면 안 되는 것 같네요. 자,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안 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헤드라인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카메라를 맨 위에 놔야지 되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 의사당을 방문했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부르는 감세, 지출안을 통과시켜달라고 개인적으로 어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메디케이드 삭감이나 한국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플레이션 삭감 법안이 포함된 이 안이 이번 주에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공화당 내부의 분열 때문인데 오렌지 카운티가 지역구인 영킴 의원도 선뜻 찬성하기 어려운 법안입니다.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내렸지만 주식시장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디스의 신용 등급 강등은 시간이 문제지 결국은 미국 국채에서 일반인들의 자동차 구입 시 이자율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예산안 처리 시점에 강등시켰다는 게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해결하겠다는 주장이 나와 푸틴이 만나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는다로 바뀌었다가 푸틴과 전화 통화를 한 뒤에는 미국이 빠질 수도 있다고 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휴전 협상에서는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하지 않는 한 러시아가 휴전을 받아들일 리가 없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가 상대의 동의 없이 특정 목적으로 유포된 포르노를 삭제하도록 이렇게 만든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 서명식에서 누드 모델 경력이 있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연설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전립선 암은 그의 건강만 악화된 게 아니라 민주당과 언론의 약함도 드러냈다고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척 슈머 연방 상원 의원이 카타르의 트럼프 전용기 선물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 표결을 추진 중입니다. 연방 법무부가 이민 세관 단속국 요원과 충돌한 연방 하원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합법 자격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인 35만 명을 트럼프 행정부가 임시로 추방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악명 높은 엘살바도르 감옥으로 추방된 사람 가운데 최소한 50명이 합법 입국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의 미국이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고 제가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처음 하고 많은 것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컴퓨터도 몇 대이기 때문에 서로 연관되는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편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이렇게 댓글창에서 댓글도 달아주시면서 생방송을 봐주시는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앞에 한 몇십 초 정도가 화면이 안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새로 배우는 거죠. 왜냐하면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어떠한 그 뉴스 클립을 제 화면 위에다가 올려놨거든요. 그랬더니 아마 저의 화면이 제일 언제나 제일 위에 있어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뉴스가 5분, 10분마다 변한다. 네, 뉴스가 5분, 10분마다 변해서 저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앉기 직전까지 뉴스를 팔로우해야지 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어떻게 보면은 이 뉴스는 너무나 큰 그림이기 때문에 글쎄 실용 뉴스가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세상에 상징적인 것, 실용적인 것이 완전히 분리되는 뉴스는 하나도 없습니다. 뉴스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런 것을 제가 잘 알 수가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의사당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의사당을 방문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뭔가 일이 있을 때 특히 본인의 너무 빅한, 너무 큰 아젠다를 의사당 의원들이 지금 해줘야지 될 때 그런 때 의사당을 방문을 합니다. 빅 Beautiful bill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죠. 자신의 핵심 공약이 담긴 대형 법안을 이번 주 메모리얼 데이 연휴 전에 통과시키기를 트럼프 대통령도 원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서 있는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도 원합니다. 일요일에 이 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마이크 존슨에게 승리였지만 저는 이번 주에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는 많은 이 문제에 정통한 기자들이 여러 가지 증거를 대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향대로 여러 부분이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들께 해당되는 메디케이드도 들어있고, 또 한국 아마 maybe 이 방송을 한국 기업에서 파견돼서 이곳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듣고 계실 겁니다. 인플레이션 삭감법 IRA라고 약자로 된 이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에게 통과시켜라. 하원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고 쟁점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세금을 솔트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오늘 좀 자세히 전해드리겠어요.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직접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저처럼 세금 보고를 스스로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 좀 웬만큼 아는데, 아니 내가 얼마큼을 벌었는데 주정부에서 이미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냈는데 왜 연방정부 낼 때도 그걸 또 내지 않은 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건 그냥 그대로 해 이런 얘기를 하고, 본인의 낭비하고 사기를 빼고는 메디케이드는 웬만하면 건드리지 말아라.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저소득층 아이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메디케이드는 손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이랬다 저랬다 하다가 오늘 이 시간 현재는 메디케이드는 웬만하면 손대지 말아라, 많이 삭감하지 말아라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대통령 얘기를 다 들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의원들이 각자 지역구에 이걸 삭감하는 것을 좋아하는 유권자가 더 많아? 아니야, 이걸 계산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계산과 하원 의장의 계산과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의원들의 계산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가 엄청나게 지금 공화당은 단결이 돼 있다. 내 역사상 당이 이렇게 단결된 것을 본 적이 없어. 그리고 나는 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 법안을 꼭 가지고 와야지 돼. 나는 이 법안을 꼭 가지고 와야 돼 하면서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 법안에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 있는 것은 제일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세금 감면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장 큰 규모의 세금 감면이 가난한 사람에게 돌아가겠습니까? 부자에게 돌아가겠습니까?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페이롤 체크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1기에 엄청난 세금 감면이 있었다고 하는데 본인의 페이첵을 받아보시면 10몇 달러, 20몇 달러 해서 거의 느끼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했고,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그 로버트 프란시스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노엠, 이런 사람들도 다 각자의 그 부서와 연결이 된 소의원의 의원들을 만나서 이거 좀 맞지 않더라도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해야지 우리도 살고 이것 좀 해주세요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통과되지 않느냐? 오렌지 카운티가 지역구인 영킴 의원도 이거 선뜻 지금 여기에 찬성하기가 애매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사시는 지역마다, 그래서 미국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죠. 각자가 큰 그림 안에서 로컬 것은 그 지역에 맞게 이렇게 하지만 웬만한 건 조금씩 양보하고 이건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 하는 것에 합의를 이루어서 나가는 거. 민주주의가, 그래서 이제 미국은 민주주의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고요. 일요일에 예산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 메가 법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거 이번 주 안에 되기가 힘들다고 보는데, 공화당이 민주당 의석에 비해서 이리저리 하고 중간에 빠지는 의원이 있고 해서 세 사람만 이탈하면 안 됩니다. 어떤 한국 언론 보니까 네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마 세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세 사람만 이탈하면 안 되는데 지금 세 사람뿐이 아니라 수십 명이 각각의 이슈에 대해서, 특히 이거 전반적으로 더 많이, 우리가 지금 적자가 너무 많으니까, 빚이 너무 많으니까 살림을 줄여야지 돼 하는, 살림이 줄어들지 않으면 나는 이 안에 찬성표를 던질 수 없어라고 불과 얼마 전에 얘기했었던 공화당 정치인들이 36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일요일에는 어떻게 이게 예산위원회에서 찬성 17대 반대
16으로 통과가 됐는가. 그때는 지금 앞에 서 있는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지금 일단 이렇게 해놓고요. 우리가 법안이 통과되기 최후의 순간까지 가면 이쪽에 가서는 여러분 원하는 거 해드릴게요. 이쪽에 가서는 또 여러분 원하는 것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해준다고 며칠 두고 보지 하고 찬성표를 던졌었던 겁니다. 내부의 균열이 각각의 이유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버전이 나에게 유리하겠지 해서 소위원회가 통과가 됐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치 본 것도 있어요. 일치 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매체에선 이 내용을 길게 얘기를 하던데 일치 본 건 일치 본 거기 때문에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아직 이게 통과된 것은 아니고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불법 체류자를 잡아내고 쫓아내는 데 쓰는 비용 이건 공화당 의원들은 다 찬성을 하고 그리고 또 많은 일반인들도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무리가 있긴 하지만 국경으로 넘어오는 사람은 줄어들었잖아. 엄청나게 한가하대요. 국경이 이렇게 한가한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거 지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문제는 합의됐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는 이슈입니다. 그리고 합의됐다 손 치더라도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절대로 또 집행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저는 제치겠어요. 메디케이드 상관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거 어떤 의원은 메디케이드 말이야 삭감폭을 더 늘려.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와 반대죠. 어떤 사람은 지금으로서도 이거 삭감폭이 너무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정에너지. 이게 바로 한국 기업들이 뭐 미국 어디 와서 배터리 공장도 세우고 자동차 공장도 세우고 할 때 IRA, 인플레이션 삭감법이라는 바이든 때에 그것 때문에 지금 돈을 들이고 몇 년 동안 약정을 해놓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없애버려라. 다 없애버려라 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또 다른 어떤 공화당 의원 가운데서는 인플레이션 삭감법이 민주당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조지아주가 민주당주는 아니죠. 조지아주 같은데, 애리조나주 같은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영킴, 오렌지 카운티가 지역구인 영킴 의원도 이 청정에너지법 때문에 이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오렌지 카운티에 태양광이라든가 전기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스몰 비즈니스도 많고요. 스타트업도 많고 중소기업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땐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뭐 공장에 대해서 투자도 하고 하니까 직접적으로 영킴 의원에게도 영향이 있는 거죠. 더군다나 전통적으로는 보수적인 성향의 그런 지역이었지만 최근에는 정치적으로 중도화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셸 스틸 의원 같은 사람이 떨어지고 말잖아요. 영킴 의원처럼 공화당 내부에서 처음엔 좀 강경한 듯 했지만 온건적으로 지역구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들이. 그렇게 되는 최근에는 정치적으로 오렌지 카운티가 많이 중도화가 됐잖아요. 소수 인종들이 엄청 들어가면서 인구적인 그 다양화 때문에도 그렇고 해서 영킴 의원을 포함한 많은 의원들은 인플레이션 삭감법, IRA 이거 줄이면 안 돼. 그 같은 예산안에는 나는 투표를 할 수가 없어. 뭐 이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스윙 스테이트 의원들 마찬가지예요. 영킴 의원도 마찬가지로 스윙 스테이트는 아니지만 스윙 지역인 곳에서 공화당 의원으로 재선이 돼서 엄청나게 이번에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와 뉴욕의 중도 지역에서 공화당이 승리했기 때문에 다수당이 됐습니다. 지금 영킴 의원이나 다른 뭐 뉴욕주의 어떤 의원이나.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 그쪽 다수들은요. 메디케이드 도시잖아요. 메디케이드 의존하는 그 주민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그러면 메디케이드를 지금 형태로만 삭감을 한다 하더라도 860만 명이 건강보험이 없어집니다. 아니 그럼 나의 유권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 표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일자리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힘들죠? 10년 동안 그러면 이제 뭐 아무튼 이런 등등. 그리고 로컬 세금 공제를 조금 말씀드리겠어요. 자신이 사는 주나 로컬에서 세금을 냈는데도 연방 세금을 보고를 할 때 그 돈에 또 연방 세금에 넣는 것도 속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죠. 그게 낫겠네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연봉 1년에 번 돈이 7만 달러셨어요. 7만 달러셨는데 7만 달러에 대해서 뭐 세금을 냈어요. 한 $10,000를 냈다고 해요. 그러면
그런데도 또다시 연방소득세를 낼 때는 그러면 이게 깎여져서 연방소득세 한 번 냈으니까. 근데 이걸 두 번을 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SALT라는 뭐 그런 것이었는데 SALT 디덕션이라고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이게요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는 없었어요. 연방이나 로컬에서 소득세로 내가 $10,000를 냈다고 해봐요. $70,000를 벌어서 $10,000를 냈어요. 연방이나 로컬에서. 그러면 연방에 세금을 낼 때는 $70,00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10,000는 이미 냈으니까 $60,000로 시작하고 $60,000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 겁니다. 1909년부터 아이고의 10년 전이네요. 1909년부터 연방정부는 이렇게 빼줬어요. 한번 여기서 주정부에서 냈으면. 근데 그걸 이제 솔트 디덕션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걸 2017년도에 부자 기업에 대한 대규모 삭감안을 하면서 어디서 이 돈을 벌충하나 하다가 이거 없애버리자 해서 그거를 $10,000까지만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걸 $10,000에서 $30,000까지 늘린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아침 되니까 아까 5분 만에 뉴스가 바뀐다고 하더니 $30,000에서 $40,000까지는 그걸 공제를 해준대요. 지금까지 $10,000만 공제해 줬던 것을 $40,000로 늘린다. 이러면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율이 높은 뉴욕이라든가 캘리포니아주의 의원들은 좋아하겠죠? 그러나 다른 데는 왜 그거를 블루 스테이트에 말이야. 블루 스테이트에 부자가 많잖아요. 블루 스테이트에 왜 세금 감면을 해주냐고 공화당 내부에서 이렇게 분열이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공화당처럼 단결된 당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뉴저지는요. 아예 상한선을 없애기를 원합니다. 뉴저지의 의원은. $40,000? 그게 뭐야? 예전에 없었잖아. 1909년부터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기 전까지 감세안, 대규모 감세안이 있기 전까지. 그러니까 없애야지 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야. 블루스테이트에 그걸 왜 해줘? 이런 모든 싸움거리 속에서 연방 예산위원회를 억지로 딱 감을 주면서 이 감철이 아닌데 배철인데 참외철인데 제가 왜 감이라고 얘기하나요? 이 그 연방 하원의원이 봐봐 며칠 뒤에는 당신에게 더 잘해줄게 겨우 통과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규제위원회 지금 통과해야지 되죠. 전체 회의에서 투표를 해야지 되죠.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도 많은 뉴스를 접하시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그렇다 하는 게 아니라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민자, 불법 체류자를 뭐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늘린다. 그게 지금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다 통과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정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어제 주말에 무디스라는 신용등급 회사에서 1919년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을 AAA에서 AA1으로 신용등급을 내렸는데도 주식시장 나중에 보니까 뭐 큰 것은 아니지만 뭐 S&P 500에도 거의 제가 끝에 보니까 약간의 플러스로 마감을 했던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야 라고 했잖아요. 그 의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디스가 지금 이렇게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이 시점 자체가 중요하죠. 미국이 여기서 더 빚을 많이 늘릴 수 있는 형태로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인가 통과시키지 않을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분들 미래에 자동차를 사실 때, 가전제품을 사실 때, 주택을 사실 때 그 이자율이 다 달라집니다. 그게 진짜 의미인 거예요. 이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역사상 처음으로 강등해서 이제는 뭐 S&P 500, 피치, 3대 신용등급 회사가 다 미국의 것을 최고 등급에서 내려버렸잖아요. 물론 우리가 다 압니다. 미국이 빚에 의해서 사는 나라야. 그런데 그 빚이 말이야 그래도 달러가 기축통화니까 돈을 계속 찍어냈으니까 살았잖아. 수입보다 훨씬 많은 지출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크레딧 카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추세가 곧 바뀔 조짐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면은 빚이 더 늘어난다고 하고. 그런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가? 국채도 어제 뭐 한 5%까지 이자율이 올라갔다 나중에는 내려가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국채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대부분이 신용평가회사의 판단만 보고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금방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은 건데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결정이 바로 이 불안정한 재정 상황, 또 예산안 통과되는 시점, 여기에 따라서 또 관세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잖아요. 관세. 결국은 이 결론은 S&P 500나 무슨 뭐 피치나 무디스까지 전부 미국의 신용등급을 내렸다는 거. 앞으로는 미국이 무한정 싼 이자율로 돈을 빌리는 시대는 끝났다. 달러의 가치도 많이 떨어지고 이젠 끝났다. 개인도 빚을 싸게 빌리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이제 그 개인에게 가겠죠. 이 무디스 같은 평가기관은 국가에 대한 것만 내린 게 아니라 어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뭐 플로리다라든가 이런 데는 몇몇 군데는 괜찮다고 해요. 그리고 아주 큰 기업, 개인 회사에도 평가를 내리잖아요. 지방정부에도 평가를 내리고 앞으로는 높은 이자로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무역전쟁 여파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고 그런데 지금 규제는 완화해야지 된다고 하고 여러 가지 그리고 예산 적자는 더욱 늘어나는 빚이 늘어나는 예산안 같은 것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그 어려운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상징적인 측면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어제 그렇게 많이 안 내려간 거예요. 이미 다 이게 알려졌었던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그게 이미 다 반영됐다. 그래서 주식시장에도 이미 반영됐다라고 본 사람들이 많잖아요. 한마디로 국가의 재정 적자라는 것은 미국이 어쨌든 뭐 어디서 빌려다 쓰던 어쨌든 운영해 나갈 수 있었잖아요. 국가의 재정 적자는 투자가들이 이거 정말 문제다 라고 생각하기 전에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용평가 기관이 최종적으로 점을 찍는 곳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점을 찍는데 그런데 투자자들이 뭐 어제 미리 반영된 것도 있고 이런 기타 등등의 일은 있었지만 투자자들이 점점 미국이 지금 어려울 것 같아? 그럼 예산안도 통과되면 더 그럴 것 같고 무역도 점점 미국의 투자자들은 미국이 문제다. 이런 쪽으로 간다는 것. 그게 이제 어제 그 무디스의 어떤 그 신용 등급 강등의 의미고 오늘의 이제 뭐 통과가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하면 내가 원하는 걸 다 받으려고 하고 의회 의원들은 각각의 입장이 다르니까 조금씩 누구나 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받으려고 하는 이런 어려운 상태인데 경제 상태 뭐 좋지 않다. 이렇게 한마디로는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 내용이 이제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제일 중요하게 돈이 있어야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 있잖아요. 하는 것이고 또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뭐 어제 일단 끝났지만 어제 제가 크게 말씀을 안 드렸고 그때는 또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지만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예상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막 긴 시간을 쓰면서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는 왜냐하면 딱 이거는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가죠. 이 BBC 방송의 특파원이 하는 얘기거든요. BBC 방송국의 미국 특파원이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새로운 압박을 가하지 않는 한 푸틴이 걱정할 이유가 없다. 지금 어제 푸틴과 트럼프 대통령이 2시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오늘 의회에 간 것도 상당히 예외적인 것이지만 다른 나라 지도자와 2시간 동안 통화한 것도 엄청나게 예외적인 거예요. 여기서 전화통화를 한 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 전쟁에 대해서 30일 동안 조건 없는 휴전을 해라. 이걸 이제 압박하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안 됐죠. 생각나시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내가 당선되는 첫날 이 전쟁은 끝낼 거야. 지난주에는 내가 푸틴과 만나기 전에 아무것도 안 돼. 만나면 뭔가가 될 것처럼. 그리고 어제 통화를 한 다음에는 그래 지금부터 아니야 잘 됐어. 통화는 굉장히 건설적이었는데 지금부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직접 통화할 거야. 그리고 거기에 뭐 교황청에서 뭐 만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슬쩍 나는 빠지고 책임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는 바뀐 거예요. 하루에 된다. 만나기만 하면 된다 해서 미국은 빠질게. 지금 이 큰 변화, 이 변화가 어제의 뉴스라고 볼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내 머릿속에 레드라인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일이 잘 안 풀리면
나는 발을 빼겠다. 레드라인이 뭔지 말할 수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 아주 전형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뭐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이미 여기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했어요. 하겠다라고 했는데 러시아가 이걸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BC 방송의 특파원이 러시아에 새로운 압박을 하기 전에는 러시아가 이거 할 이유도 없고 뭐 서두를 이유도 없고 그런 거라는 거죠. 푸틴은요, 전쟁에서 러시아의 목표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저께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그러니까 더 많은 양보를 다 받겠다는 거예요. 땅도 다 갖고 있고 양보받지 않는 한 나는 휴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얘기했어요. 말하자면 평화협정을 위해서 서로 무슨 뭐 초안 작성, 뭐 MOU 같은 거 작성한다는 거예요. MOU가 아무 것이 아닐 확률이 많다는 걸 우린 너무 많이 압니다. 비즈니스에서도. 이건 완전한 계약이 아니잖아요. 뭐 MOU 작성 정도는 MOU 정도를 해줄 수 있는 그 정도 뜻은 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실질적인 그 평화협정을 이끌어 나가기에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푸틴은요, 목적이 아주 분명해요. 평화회담 같은 건 천천히 하고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뭐 무기 지원을 확확 해주는 것도 아니니까 뭐 대통령과 얘기하면서 어제 아마 오히려 무슨 전쟁이 끝난 뒤에 무역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대통령이 어제 다른 행사에 가서도 러시아와 이제 우리가 무역에 있어서 얼마나 가치 있는 나라인가 러시아가 그걸 더 강조를 했거든요. 평화는 별 관심이 없어요. 중동에 가서도 평화는 뒷전이었고 미국 대통령들이 전통적으로 해오던 평화는 뒷전이었고 거래가 앞전이었잖아요. 이번에도 역시 평화협정은 뒷전이고 거래가 앞전이 아니었는가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데 미국의 가치 있는 무역 파트너로 인식을 하는 것 같다. 그 리셋 버튼이라는 게 그런 것이고 젤렌스키 대통령은요. 그 푸틴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하기 전에도 통화를 했었고 그리고 전화통화한 뒤에도 통화를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 그렇지만 러시아가 최후 통첩을 하는 거, 땅도 지금 갖고 있는 거 다 갖고 가고 뭐하고 하는 크림반도도 갖고 이 러시아의 최후 통첩에는 굴복을 할 수가 없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하겠죠. 어느 우크라이나 국민이 그걸 원하겠습니까? 러시아가 살인을 멈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미국이 강력한 제재를 해야지 된다. 어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이 이 중재에서 완전히 이탈해 나가면 어떡하는가 엄청나게 걱정을 하죠. 왜냐하면 군사적인 무기뿐만이 아니라 정보 지원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트럼프 대통령으로 돌아오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에게도 젤렌스키에게도 모두 분노를 표현을 했죠. 2월 달에는 젤렌스키에게 3차 대전을 일으킬 막 그런 도발을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4월 달에는 푸틴에게 매우 화가 났다. 짜증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교황청에 가서 이제 젤렌스키를 만나고 조금 더 젤렌스키 쪽에 가깝게 간 듯하다. 어제 푸틴과 대화하고는 모르겠어. 니들이 알아서 해. 나는 빠지겠어. 니들이 잘 알아서 평화협상 해놓으면 나는 우크라이나와는 광물, 히토류 등 이거 사업해서 미국이 가져오고 러시아와도 무역 사업을 하겠어. 이런 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러시아를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오히려 제재를 완화했죠. 다른 나라에 관세 부과할 때 러시아는 그동안 너무 많이 했잖아. 하면서 오히려 안 해주고 무역과 투자 제한을 하고 추가 제재 언급은 하지 않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를 가치 있는 무역 파트너로 인식하는 것에 훨씬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돼서 왜냐하면은 중요한 것이 유럽 쪽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안보겠죠. 유럽은 우크라이나 무너지고 폴란드로 등등등등 이렇게 계속 오게 되니까 폴란드 이번 선거도 진보 쪽에 그다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던데요. 그리고 한국이라든가 다른 미국과 친하면서 미국만큼 강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의 입장을 봐야지 되니까. 그런데 미국의 입장이 또 바이든 때부터 계속 가는 입장이 아니라 바이든과는 반대가 되는 입장이니까 그 국가에서 그동안 해왔던 거, 러시아와의 불편한 관계를 감수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한국이라든가 미국의 입장을 볼 수밖에 없다. 지금 그 부분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는 민주당이신 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혼자 디클라인 되는 게 아니다. 혼자서 약해진 게 아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그 암, 이것 때문에 사실은 동정심도 굉장히 많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 뭐 어쨌거나 그 사람이 지금 대통령도 아니고 한데 그냥 그 회복되기를 바래줘야지 뭘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봐,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암이 아니라는데 그게 9등급, 10등급에서 9등급이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는데 그걸 그동안 속인 거잖아 하고 이제 괘씸해 한다던가, 아니면 그걸 가지고 정치적인 공격을 하는, 공화당 쪽에서는 그런 게 많은데, 이코노미스트는 완전히 또 다른 방향에서 봅니다. 저는 어제 암에 걸려도 정치인은 정치바람에 흔들려야지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오래전에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놀랍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한 얘기예요. 그제는 좀 잘 회복하세요 하다가 이거 이상해 하고 바이든 암이 새로 발견된 게 아니야 라는 그 많은 그 공화당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쪽으로 이제 무게중심이 실려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뉴욕타임즈에 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클릭을 했었던 기사가, 저는 여러분들께 들려드리지는 않았는데, 그 로버트 허 특별검사가 바이든 대통령이 기밀 서류를 그 뭐 부통령 끝나고 가져가서 그게 문제가 됐었던, 그러나 그건 별일 없이 끝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기밀 서류 말하려고 가져간 것과는 규모도 다르고 그 핵심적인 그 중요한 그런 것들도 강도도 달랐기 때문에. 근데 로버트 허가 한 얘기 중에서 지금 생각나는 건 딱 그거 하나이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저 사람 기억력이 너무 쇠퇴해서 뭐 아들이 언제 숨졌는지도 기억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 조사를 받을 때 했었던 그 말들이 있죠. 그 오디오를 가장 많은 사람들이 클릭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전립선암 9등급이야 하니까 바이든 측에서는 비뇨기과 문제로 소변 보는데 불편했대요. 금요일에 검사하다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많은 공화당은 그럴 리가 없어. 그 예전에도 그랬잖아. 이렇게 되고, 그럼 이코노미스트는 왜 이게 바이든뿐만이 아니라 민주당과 언론의 디클라이닝도 함께 가는 거야. 민주당에서 많은 사람들은 몰랐던 것 같아요. 모를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철저히 그냥 막 막고 있었기 때문에. 바이든 주변에 질 바이든을 포함한 그 몇몇 사람이, 바이든 대통령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많은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고 한 서너 명, 많아야 5명의 얘기만 들었다고 하잖아요. 차단된, 고립된 채 백악관에서 임기 후반기는 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이번에 발표된 책에서 드러난 거죠. 잭 테퍼라는 CNN 방송, 악시오스의 또 기자, 오리지널 신, 원죄라는 책에서 쭉 나온 것이, 낮은 지지율에 대해서도 여론조사 전문가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뭐 여론조사 지금 내가 지지율 낮다는데, 아니야.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2024년부터는 그 선거가 있었던 해예요. 대부분의 장관들과도 연락이 완전히 끊겼답니다. 다 관리를 한 거예요. 와이프를 포함한 몇몇 사람들이. 워싱턴에 있을 때 보통 뭐 이 책에 따르면 4시 30분에 저녁 먹고 5시 15분이면 이제 본인 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이제 캠페인 같은 거 다닐 때는 주름이라든가 기미라든가 이런 것을 가리는 메이크업 약속은 꼭꼭 지키면서도 브리핑은 자주 건너뛰었답니다. 그럼 이 정도 되면은 측근에서, 근데 측근이 없는 거예요. 5명 놓고 했다잖아요. 제가 이거 거의 그 선거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렸는데, 선거 직전이네요. 보도를 해드렸는데, 브리핑 자주 뛰고, 이 정도 되면은 누군가가 경고 사인을 보내고 막 이랬어야지 되는데, 그리고 대통령도 그렇죠. 어떻게 대통령이 여론조사 보고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러지 않았다. 민주당이 약했던 거다. 언론도 접근을 할 수가 없었죠. 많은 언론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철통같이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오리지널 그 씬이라는 것을 보면은, 어떤 때는 일부 기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탈진된 것처럼 보인다. 또 넘어지고 뭐 이런 일이 있고 할 때는, 어떤 때는 좀 너무 멍하니 이런 모습이었어 대통령이 가끔 나오긴 했지만, 이게 공개적으로 확 드러내려면은 질 바이든이나 주변 사람이나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을 접할 수 있는 몇몇 사람이 용기 내서 얘기를 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비틀거리면 보좌관이 딱 잡아주고, 어떤 때는 뭐 그 대통령의 에어포스 원에 탑승하는데도 주변에서 누군가가 뭐 동행을 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또 바이든 대통령이 말 많은 것으로 유명한데, 그 말이 많은 대통령이 심지어 아주 짧은 말도 텔레프롬프터에 의존하는 수준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되면은 바이든이 재선에 나오지 않게 하고 뭔가를 들어갔어야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권자들은 얘기를 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유권자의 4월 달에 퓨 리서치에서 여론조사한 결과 유권자의 3분의 1만이 바이든 대통령이 정신적으로 강한 것 같다. 차기 대통령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대통령 뭐 끝나면은 86세가 된다는데, 이렇게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언론 같이 추락을 했다. 왜 여러분 생각나세요? 오바마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도 카멜라 해리스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될 사람이야 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후보가 지금 김문수 후보, 한동훈 전 후보가 김문수 후보의 캠페인을 돕는 것을 어느 시점에 시작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을 하고 난 시점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런 조건이 있어야지 이걸 한다 하는 식으로 오바마도 내가 이거 바이든이 대통령 나간다고 할 때도 해리스가 나간다고 할 때도 그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는 제가 오늘 이코노미스트를 보니까 오바마 팀에서는요, 완전히 우린 바이든한테 당했다. 저렇게 쇠약해진 상태인지 몰랐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이름까지도 딱 박으면서. 그래서 바이든과 측근과 그 측근들의 자존심과 허영심이 상식을 압도했다. 일반 사람들도 나이가 너무 많고 건강해도 그렇지 이렇게 한 것을 다 물리치고 나는 임기 하나의 대통령, 한 번의 대통령으로 끝내겠어요 하는 본인의 말을 뒤집고 다시 나오게 된 거. 이건 바이든만의 책임이 아니라 민주당과 언론의, 바이든 대통령에게 가깝게 접근을 할 수 있었다는 접근할 수 있는 언론이 있었다면 같이 지금 디클라이닝 되는 거다. 단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의 1기에서 트럼프 2기로 가는 다리를 끊었던 거는 맞죠. 그거 하나만 그랬던 거고,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위험한 경고를 하네요. 이번에 바이든과 언론과 민주당만의 쇠퇴가 아니라 어쩌면 이게 민주주의의 붕괴를 말하는 스토리가 될지도 모른다. 이게 저는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또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지만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판사도 체포하고 연방 의원까지 체포하고 있거든요. 많은 일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하는 그런 대로 진행된다는 대통령의 엄청난 파워로 그걸 지금 뜻하고 있습니다. 네, 자, 무기도 없고 군인도 없는데 전쟁에서 진 거 아니야? 푸틴이 처음부터 나는 영토 욕심 없다. 그러니까 니네들 예전에 했던 약속 지켜라. 계속 그 말만 했는데 유럽 쪽이랑 미국이랑 고집을 피우고 러시아 약화시킨다고 견제했는데 나래도 이긴 전쟁 다 갔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박 선생님이신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어느 시대로 가는 거냐면 우리가 내가 힘만 있으면 옆에 국가를 다 갖겠다. 운동장에서 박 선생님의 아드님이나 다른 사촌이 힘이 있는 어떤 다른 학생에 의해서 맘대로 골림을 당해도 그 골리는 그 학생 입장에선 이게 너무 당연한 거지. 맞지? 왜냐하면 박 선생님 자제분이나 누구 약한 사람을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잖아. 가족들도 외면하고 친한 친구였었다고 하는 동맹도 외면하고 지금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가 1차 대전, 2차 대전 전쟁을 겪고 나서 우리가 왜 이런 무모한 소모를 해야지 되지? 전쟁의 끝은 황폐, 남은 게 없다. 그리고 재건하기 위해서 엄청난 것을 우리가 행복에 쓸 수 있는 에너지를 거기에 써야지 된다 하는 것 때문에 많은 국제기구가 생기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군합발로 다른 나라를 짓밟지 못해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 뒤로 70년 동안 이런 것들이 이어져 왔던 겁니다. 물론 아프리카의 한두 국가에서 군합발로 옆에를 쳐들어가고 한 일이 있었죠. 그러나 러시아도 웬만큼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박 선생님처럼 계속 옹호하시면 앞으로 그러면 중국이 한국을 잡아도 돼요? 이건 또 너무 나간 얘기지만 제가 화가 나서 그래요. 남의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느 정도 정의를 좀 갖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요. 러시아 입장에서 러시아 주장을 듣자면 당연히 또 그렇게 들릴 수가 있겠죠. 뭐 나토에 왜 가입한다고 해서. 그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약한 사람의 입장이거든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점점 러시아가 위협하고 우리가 큰 쪽의 힘에 같이 이렇게 가지 않으면 러시아가 우리를 잡아먹을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가 살아보니까 우리는 러시아의 독재보다는 유럽의 민주주의가 좋아, 자유가 좋아. 그래서 그쪽을 택하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기본으로 더 돌아가면은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던 그 수많은 핵무기를 파기해도 된다고 러시아와 미국이 부추겼잖아요. 그래서 다 파기하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박 선생님 말씀대로 힘이 있는 국가가 먹는 게 어때 하면, 그렇게 따지면 러시아가 그 핵을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갖고 있다면 침공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 보면 화나요. 물론 약간의 그 살짝 여러분들께서 디테일한 뉴스를 잊어버릴 수도 있고 디테일한 역사를 잠깐 착각할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군합발로 옆에 나라를 침공할 수 있어. 그게 자연스러운 거지. 나라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정말 화가 나요. 처음부터 러시아를 유럽에서 건드렸어요.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자, 예정에 없던 말씀을 드린 관계로 이번 얘기를 그 박 선생님이 하신 얘기예요. 이번 섹션을 조금 짧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척 슈머 연방 상원 의원이 민주당입니다. 지금 카타르 그 비행기 문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받는다는 입장인 것 같고, 이 전용기 선물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 표결을 추진합니다. 뭐 이게 추진해서 뭐 비행기가 안 받아지고 이러기야 하겠어요만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게 이런 일이었다는 걸 상기를 시키고 또 역사에 남겨야지 되잖아요. 뭐 카타르에서 비행기 받는 거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으니까 그게 이제 상식이라는 거죠. 공화당 내부에서도. 해서 이건 부패의 냄새가 난다 비난을 했는데, 이걸 그냥 부패의 냄새가 난다 하면은 좀 설득력이 덜하니까 안보의 위협이다. 어떻게 개조를 하더라도 에어포스 1으로 대통령 전용기로 쓰기에는 충분하게 안전하지 않다.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지만 보잉이지만 카타르에 가서 카타르의 총리가 쓰다가 창고에 버려뒀던 거니까 4억 달러짜리를 그래서 개조하는데 10억 달러를 쓴다는 거죠. 10억 달러를 쓰고 개조해서 언제 탈지 몰라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에나 탈 수 있을지. 그 뒤에 더 많이 탈 수 있겠죠. 그것을 트럼프 도서관으로 옮긴다고 하니까, 계약에 그게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보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민주당의 상원 대표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여기에 대해서 어제도 얘기하던데요. 아니 이게 나한테 주는 선물이 아니지. 국가에 대한 선물인데 우리 국가가 미국이 중동에 카타르에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정도 선물 받을 수 있지 뭘 그래? 나한테 주는 선물이 아니라니까. 근데 어제 또 어느 뉴스 보니까 카타르에서 먼저 선물하겠다는 게 아니라 카타르에 놀고 있는 비행기가 있다는 걸 알고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먼저 요청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이건 의회에서 지금 조사 중입니다. 이게요, 4억 달러의 선물을 다른 나라에서 받는 게 어느 정도냐면요, 2001년 이후 25년이죠. 외국 정부가 미국 대통령에게 준 모든 선물의 액수를 다 합친 것보다 많다. 그냥 많다가 아니에요. 100배가 많답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왜 다른 나라에서 준 선물이 뭐 얼마 미만이면 퇴임할 때 가져갈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뭐 남겨두고 기록물 보관 이런 게 있잖아요.
2001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모든 대통령이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선물의 가격을 다 합친 것보다 100배 많은 게 이 하나 4억 달러. 이게 4억 달러도 적은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가족들이 뭐 20억 달러 이런 계약들을 지금 주르르르르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무튼 근데 이게 중요한 건요. 어쩌면 공화당도 이 안에 몇 명 정도는 지지를 할지도 모른다. 그 점을 저는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제가 이 기사를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읽어보지 못했는데요. 드러지 리포트의 기사거든요. 이미 물건값이 오르고 있다는 건데 보세요. 원래 9달러 99센트짜리였는데 물건도 없네요. 17달러 99센트. 9달러 99센트가 17달러 99센트가 되면은 거의 두 배는 아니고 20달러가 돼야지 두 배인 거죠. 두 배에서 2달러 모자랍니다. 야, 가격이 두 배에서 2달러가 모자라게 거의 두 배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흔히 쓰는 거예요. 보니까 무슨 이거 지금 뽑으면 안 되죠. 그 컴퓨터에 이렇게 딱 그 꼽아서 쓰는 그 장치 있죠. 그런 그 장치예요. 그러니까 USB 근데 C 코드니까 뭐 쓰시는 분은 아시죠. USB 그 장치 9달러에서 9달러 99센트에서 17달러 99센트까지 지금 바뀌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행정부가 바뀌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날아가고 있는데 CBS의 그 사장이 웬디 맥마흔이라는 사장이 결국은 회사와의 갈등으로 사임했습니다. 사임했는데 사임했다기보다 이건 쫓겨난 거예요. 언론이 정치에 휘말려서 60미닛 여러 번 보도를 해드렸죠. 60미닛이 카멜라 해리스를 인터뷰를 했을 때 이 CBS의 60미닛이 카멜라 해리스에게 너무 좋게 편집을 해줬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고소를 해버렸잖아요. 60미닛이라는 프로그램은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역대로 다 나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카멜라 해리스가 인터뷰할 땐 카멜라 해리스가 어떤 함량이 밀도감이 높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없었잖아요.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한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가 임기 두 번째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지지하신 분들이 많은데 해서 카멜라 해리스가 CBS에 나가서 인터뷰하면 힘들 텐데 했습니다. 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용기 있다고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를 안 했습니다. 인터뷰를 안 하고 카멜라 해리스에게 너무 잘해줬어. CBS가 막 비난을 하고 소송을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CBS 이 뉴스팀에서 우리가 뭐 편집을 특별히 잘해준 거 없는데 하고 버텼어요. 버티다가 그 뉴스팀의 총괄 프로듀서가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 오케이. 나 한 사람 그냥 사임할게. 너희들 계속 진행해. 하는데도 안 된 겁니다. 이 CBS의 모회사인 파라마운트에서 엄청나게 큰 계약이 있는데 정부가 해줘야지 돼요. 정부가 지금 전부 트럼프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CBS의 사장이 60미닛 팀을 옹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CBS의 사장이고 CBS의 모회사가 있잖아요. 모회사에서 결국은 이 사람을 해고해버린 겁니다. 지금 스카이댄스 그 미디어와 합병 중이니까요. 파라마운트가. 그래서 언론사도 요즘 제대로 아주 소신 있게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미국이 이렇게 변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어렵다 하는 건 언론사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쪽으로 그쪽 방향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어요. 지금 몇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4년 뒤가 되면은 미국의 언론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백악관에서 브리핑하는 것을 보면은요. 질문이 너무 유치해요. 유치한 질문하는 걸 보면 백악관에서 유치한 질문이 나오는 건 거의 없죠. 왜냐하면 그 기자 생활도 오래 하고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백악관 출입 기자가 되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그냥 1인 미디어도 더 훌륭할 수도 있죠. 오랫동안 일한 사람보다. 근데 오랫동안 일하고 평판이 좋은 그런 저널리스트보다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하찮다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백악관 브리핑룸에.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말만 막 하고 막 민망해서 듣기 힘든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거든요. 4년 뒤에 미국의 미디어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저는 걱정이 되죠. 자, 오늘의 미국,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을 보고 계시는데요. 김명희 선생님께서 지금 미국의 형태를 보면은
한국의 미래를 보는 것 같다. 걱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미국이 더 걱정되는데요. 요즘에는 미국이 더 걱정돼. 한국은 보면은 한국은 여론을 의식을 합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나 이렇게 다 여론을 의식을 하면서 약간씩 입장도 바꿔가면서 이재명 후보도 뭔가 중간에 중도층을 많이 뭐 이렇게 흡수를 하다가 그러다가 또 어느 시점에 아니다 싶으면 이게 다 여론을 보잖아요. 여론을 의식을 하잖아요. 지금 미국은 힘을 갖고 있는 이 힘이 있는 이 측에서 여론을 의식한다기보다는 여론을 만들어가고 있죠. 백악관에도 자격 없는 사람들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인터뷰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미국이 더 걱정되는데요. 자, 어제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아까 이것 때문에 시작할 때 약간 혼돈이 있었어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이 대통령이 이렇게 들고 있는데 어제 주인공이 대통령이 아니라 법안 이런 거 하고 할 때는 대통령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사인 딱 하고 이 목표에 누구 줄까 어떤 때는 건강에 관련된 것에 서명을 했으면 옆에 있는 뭐 로버트 프란시스 케네디 뭐 이렇게 보건복지부 장관을 준다든가 교육에 관한 거 하면 나와서 구경하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준다든가 하잖아요. 너무 신나하는데 어제는 주인공이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조금 이 부분 궁금하기도 하는데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이것을 보복성 음란물 금지법이라고 부르는데 리벤지라고 해서 보복성이라고 그러는데 크게 거기다가 의미를 두지는 마세요. 예전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이름이 이렇게 부른 건데 결국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포르노를 찍어서 동의도 받지 않고 그걸 어디 소셜미디어 같은 데 올리면 소셜미디어 같은 데서 막 이걸 빨리 찾아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24시간 안에 전부 삭제를 해야지 되는 아니면 인공지능으로 그렇게 만든 것도 딥페이크죠. 이것도 삭제를 해야지만 된다. 이런 것에 서명을 한 거고 그 법안의 이름은 Take It Down Act였습니다. 내려버려. 그래서 이제 법이 됐죠. Take It Down. 이렇게 됐는데 멜라니아 트럼프가 처음부터 한번 보실까요? 한번 하나만 제가 해놓은 것 같은데 네, 백악관 안에서요 대통령과 쫙 나옵니다. 이 법안에 서명하고 하기 위해. 그리고 딱 연단이 마련됐는데 그 연단에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얘기를 해요. 이 법안이 미래의 어린이들에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요. Take It Down Act. We affirm that the well-being of our children is central to our future of our families and America. 제가 잠시 안 보이더라도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얼굴을 좀 보여드릴까요? 왜? 오늘은 이상하게 이게 안 보이죠? 저 잠시 안 보이더라도 한번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시그널 카메라 저 지금 많이 지금 용기를 내서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Take It Down Act. We affirm that the well-being of our children is central to our future of our families and America. 제가 여러분들께 왜 이것을 말씀을 드렸느냐면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어린이들에게도 좋고 그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법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법안이 만들어진 것도 법안 자체는 테드 크루즈 의원이 발의를 했고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열심히 여기에 대해서 운동을 했죠. 해서 뭐 이건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다 만장일치로 거의 뭐 만장일치 하원에서 뭐 409대 2니까 만장일치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상원에서는 만장일치였어요. 통과가 됐고 가결이 됐고 그러다가 뭐 어떻게 하다가 어제 이제 서명을 한 거예요. 서명을 했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검열을 하면은 이건 정말 말 그대로 검열이 될 수가 있다. 물론 개인적인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지만 이런 의견들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온라인에서 어린이들이 착취당할 수가 있다. 그 아이들을 지키려는 가족들에게도 좋다. 막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진전이야.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어요. 보통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누드 모델이었어요.
누드 모델일 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고 그 누드 사진은 GQ를 포함해서 너무너무 많죠. 뭐 비행기에서 막 벌거벗고 찍은 사진이라든가 등등의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누드 모델로 활동한 경력이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책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멜라니아 트럼프 책에서 예술이다. 왜 무슨 뭐 화가가 그린 그림이나 이런 건 예술이고 이건 예술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워낙에 조용히 가만히 있는 스타일인데 법안 서명하는데 직접 나와서 마이크 앞에서 얘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 더군다나 포르노하고 누드하고 약간 전혀 뭐 관련성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걸 이렇게 글쎄 할 수 있을까 아닐까 이건 정말 개인적인 그냥 궁금증이에요. 그래서 이걸 공개적으로 어쨌든 누드에 관한 건데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굉장히 용감하다고도 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상기를 시키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누드 모델이었다는 걸 상기하는 거 나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럼 누드 모델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드 모델로서 예술적인 창작을 해서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거 오케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누드 모델로서 대통령의 그 퍼스트 레이디까지 되는 것이 아주 평범하게 커먼 센스로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는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구태여 이 같은 법안에 대해서 내가 나가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처음엔 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본인이 누드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 누드 모델을 한 것으로 인해서 좀 뭔가가 불편한 영향을 받은 것, 불편한 차별을 받은 것, 이것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 세상에서 모든 일들은 다 조금만 동전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요, 큰 사회에선 살기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을 것도 없고 이해되지 않을 것도 없으니까 모든 게 다 좋죠. 성인군자처럼 이해도 될 수 있고 용서도 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저렇게 하면 와불리가 될 수가 있잖아요. 어느 때 어떤 것에는 기준이 좀 있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다 무너지는 게 아닌가. 제가 저의 생각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을 놓고 그런 걸 봤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이고요. 누드는 포르노와 다르다는 주장을 내포하고 있다. 슈퍼모델인 적도 없고 하다못해 플레이보이에 나온 적도 없음. 플레이보이에 나온 적 없던가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GQ에는 누드 모델로 나왔었어요. 우리 대통령과 만났을 때도 뭐 처음에 누드 모델로서 만난 것이고. 자, 여러분 오늘의 미국 화요일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수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이제 한국 선거가 너무 다가와서 저도 웬만하면 한국 뉴스보다는 미국 뉴스를 많이 다루려고 하는데 한국 뉴스를 다뤄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도 들고요. 내일 뵙겠습니다.